여름 가을 되는 시점에 그 파운더리에서 중국의 반도체 AI의 진심이잖아요. 수많은 업체들이 그 설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파운더리 누구한테 할 것이냐? 중국에 있습니다. 회사가 SMIC라고 중국에 업체가 있어요. 1등이 누구죠? 삼성전자가 한 8% 9%. 근데 SMIC가요 6%예요. 중국의 많은 AI 그 설계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도 거기 일부 업체하고 하고 있는 거 맞고, 격자가 2조 5천억에서 5천억 뜨면 엄청 준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스트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 장이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2600 밑에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또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기운을 내보시죠. 트럼프 관세가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결국은 트럼프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 순간에 보시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원래 이 관세가 자동차로 시작한 거죠. 한 달간 유예를 했어요. 유예하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 그 업체들, 미국의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호소를 해서 영향이 계속 미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연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트럼프도 관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내러티브가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집권 초창기에 그거를 밀어붙여서 뭔가 확실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뭐죠? 기업체 반발뿐만 아니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동차는요, 다른 나라보다도 좀 직접적으로 미국의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바로 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GM, 포드 뭐 이런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고용에 영향을 줄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뭔가 얻으려는 이득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를 또 동시에 안다는 걸 비췄다는 측면에서 지금 관세 전쟁이 과연 일파만파로 갈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주시장이 한번 크게 맞았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10%, 20% 하기로 하고 보편관세 4월 1일로 하고 한국한테도 무슨 이런 얘기 하고 유럽한테도 25% 한다고 하고 근데 가장 먼저 한 결국은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 물려주는 모습을 보인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밸런스를 갖추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세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쫄았던 심리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수그러드는, 무뎌지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 어제 오늘이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내비치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라고 반등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세 전쟁이 지금 하고는 있죠. 중국하고 유럽이 아직 본격화가 안 됐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관세를 막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그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중국하고 독일 이런 쪽 유럽에 보세요. 그 독일이 국방비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에 엄청 많이 하겠다. 그전까지 안 하다가 왜? 우크라이나도 내팽개치고 뭐 종전을 강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한테 25% 관세 매기고, 이 상황을 보니까 유럽은 저기 동맹이 아니고 적인 것 같고, 이런 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자극제가 관세라는 툴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인프라 투자, 거기에 이제 국방비 포함해서도 한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부채를 져야 되는데 부채 한도를 신경 쓰거든요. 독일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좀 더 우리가 보다 신중하다고 하죠.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부채 한도를 GDP의 얼마 이상은 부채를 못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도를 한껏 올리기로 그 최근에 기민 기사단 포함해서 3인당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는 게 그저께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강세였던 방위 산업업체, 대표적인 게 라인메탈이라고 독일에 그런 회사 있는데, 뭐 유럽에는 뭐 사브도 있고 라인메탈도 있고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인프라도 투자한다니까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케미칼 주식 경기를 북돋우는 효과니까 처음에는 방산, 그 다음에 부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케미칼, 인프라 혼자 서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면 주가가 지금 난리가 나서, 아이러니하고도 미국이 유럽을 친다고 하는데 유럽은 꽤 오래 14%가 15%를 유럽 전체가 지금 홍콩하고 더불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저께 사이에는 그 라인메탈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이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애널리스트들도 방위산업 주식에 대해서는 유럽이 커미트했다. 방위산업에. 독일도 밸류에이션을 25%씩 높이고,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인메탈? 우리도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 평균이 0.9 뭐 1배 하는데, 뭐 조선 방산전 지금 3배, 4배 되고 합니다. 3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비싸죠. 그 라인메탈의 결정은요 8배, 6배, 10배입니다. PER 얘기하는 게 아니고 PBR이 그렇게 치솟았어.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관세가 그 효과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섹터,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유럽, 메시지
준 게 너 혼자 살아. 우리도 투자하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유럽은 방산하고 케미칼 이런 쪽에 투자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되죠? 중국한테 두 가지 자극이 있죠. 첫 번째, 반도체 안 주고 그 AI 뭐 설계 뭐 못하게 하니까 스스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딥시크로 1월 27일 날 꽝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 내수를 키워야 되니까 중국도 수출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내수를 키워야 되니까 어저께 양해에서 나온 얘기가 투자를 걔네들의 쟤네들도 재정 문제인데 재정 대비했을 때 재정의 그 부채 한도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재정의 마이너스 한도를 마이너스 3%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마이너스 4%를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구환신도 몇천 위엔 쓰고 이거를 커밋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5% 성장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AI 투자는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수적으로도 아까 부채를 좀 지더라도 나중에 위안화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 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그게 AI가 됐든 방산이 됐든 아니면 내수를 위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부채를 높이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중국하고 유럽을 그걸 자극을 해서 그걸 빨리 액셀러레이션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미국의 관세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대한민국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도 아까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매리에이션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한 축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 미국하고 중국이 AI 쪽에 투자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서 AI가 ROE가 안 나온다면 약간 조정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의 AI 경쟁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의 반도체나 AI 관련되는 주식은 의미가 있다. 좋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단 1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AI 그 다음에 방산 그냥 중국이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좀 커미트한 게 헛거나면은 그런 중국 관련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장에 대해서는 웅크려들었던 그거를 미국의 관세로 인한 각국의 경쟁 구도 산업을 키우는 진작하는 그런 커미트먼트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특별히 더 나빠진 상황이 아니고 기대를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맨 마지막으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 뭐죠? 한국의 전국도 안정화가 빨리 되고 우리도 내재적으로 커미트할 수 있는 그 내수 부양책이랄까 아니면 추경이랄까 아니면 전국의 안정을 통해서 어떤 산업들을 지원해 이런 것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된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이 미국, 중국, 유럽 못지않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온다면은 이 3, 4월 달 여전히 4월 달까지도 관세 영향이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엔비디아는 오늘 촬영하는 이날 그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1월 27일 날 딥시크 발로 17% 빠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빠질 때보다 더 빠진 상태예요. 사실은 웃긴 거죠. 딥시크는 어느 정도 잊어버려졌잖아요. 왜? 딥시크로 인해서는 경량하면서 값싼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AI 활동이 더 늘어나요. AI 활동이 더 늘어날 거니까 AI 수요는 결국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법칙에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드니까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관세 때문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더 오르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엔비디아 수출 중에서 한 15%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하잖아요. 수출 규제를 엔비디아한테 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도 좀 부담스러우긴 하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 중에 85%는 미국 거의 많은 거 미국이고 일부 다른 그 뭐 중동 국가가 어린 국가에 AI 하니까 쓰는데 중국에서 뭐 딥시크가 됐던 거기 뭐 알리바바가 됐던 뭐 할 때 거기 쓰는 반도체 GPU가 됐던 거기 들어 HBM 됐던 그거는 엔비디아 중에서 낮은 급 우리 흔히 얘기는 블랙웰 이런 거 말고 호퍼 시리즈의 낮은 급 반도체를 따르는 H20 이런 시리즈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다른 주식보다 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좀 우야무야 되거나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갔을 때 과연 130불일 때 30몇 배고 지금 120불 내려갔을 때 20배 중반 이하인데 과거처럼 30% 40% 성장한다고 믿음을 갖는 투자가들이 얼마나 빨리 오를지는 지금 촬영하는 이 순간 3월 7일 날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죠.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해자가 있고요. 그게 뭐 초경량이 되더라도 경량화되는 AI 모델은 또 인정하지만 여전히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블랙엘 말고 블랙엘 울트라 그다음 루빈 이런 제품이 이렇게 빨리 준비되고 있어요 라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3월 17일에서 19일 20일 사이에 중요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GTC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엔비디아가 매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젠슨 황이 좀 디테일하게 자기네 새로운 신제품의 로드맵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
절대 그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다른 그 피어 그룹 비슷한 AI 뭐 수혜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됐던 하드웨어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TSMC도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더 리더십을 가질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정도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유지가 될지는 3월 17, 21일에 있는 GTC 컨퍼런스 하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 반응에 의해서 상당히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코 비싸지 않지만은 과거처럼의 모멘텀 밸류에이션을 30배 줄 정도의 그거는 뭔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거 있고 그 기다리면 맞아요. 왜? 그동안에 많이 주가 빠진 게 삼성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TSMC도 많이 빠지고 아까 딥시크가 하면은 뭐 경량화되면 AI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AI가 내 비서처럼 하면은 에이전트 AI를 했던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든 뭐가 됐든 이렇게 AI 활용하게 되고 우리 AI 서비스를 많이 하려면 그러면 그런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이 더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혼자서 독주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는요, 너무나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게요. 3월 하반기, 뭐 그때 언제 될까? 3월 20일 정도로 얘기합시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출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3월 20일에서 4월 첫째 주 사이 이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연초 지나서 1월 중순 이후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던 거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올라갔던 건 뭐죠? HBM 말고 AI 말고 레거시 제품 휴대폰, 스마트폰의 그 중국 수요가 조금 개선할 수 있어. 가격이 이런 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리얼리티 현실은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는 컨센서스가 최근에 또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6조 5천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대한 예상이 컨센서스가 뭐 한 5조 5천억에서 이렇게 뭐 4조까지는 있어요. 3조 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4조 초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주는 거죠? 6조 5천억이 4조면 얼마야? 30% 이상은 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차별화됩니다. 하이닉스는 한 그래도 6조 대 이상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4조 나온다 가정합시다. 그럼 상당히 작은 거잖아요. 낮은 그 실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실제 발표는 4월 초에 잠정시에 발표할 겁니다. 낮은 실적, 이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미국의 고용지표 마찬가지로 하드 데이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고 진짜 그게 진짜 팩트가 뭐야 라고 해서 하드 데이터를 보는 순간에 보고 될 것 같은 순간에도 그거를 지려밟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는 아니면 그 실적이 일회성인 거야. 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나쁜 실적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 시기가 3월 20일 4월 초 사이에 그걸 넘어가야 돼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컨선이 여주사에 늘어났는데 그 원인을 얘기합시다. HBM을 하이닉스보다 못 따라가서 그런 것이냐? 그거 원래 그런 거고 새롭다고 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파운드리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파운드리 적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지난 4, 4분기도 2조 넘게 적자 났다는데 1분기도 그 못지않게 2조 몇천억대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혈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새로운 정보라든지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되면은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실적이 나쁜 게 흡수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걸 현실적으로 체크하고 삼성 멀었네 라고 판단이 들면은 계속 이 정도에서 머물고 장에서 특별히 언더는 안 하고 너무 아팠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만 7, 8천 원을 넘어서 안착이 돼야지 6만 대를 가는데 3, 4판, 3번 전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적이 나오고 잠정 실적 그걸 넘어가는 지려밟고 마치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처럼 그 다음에 지뢰가 아닌 그래도 진달래꽃이 앞에 있어요. 살짝 밟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갈지는 그 한 몇 주 사이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그 캠프 보시는 분은 지금 그러한 시나리오를 은근슬쩍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그게 1분기는 아닌 거고요.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어느 시점? 하반기를 합시다. 하반기도 12월은 너무 늦고요. 여름, 가을 되는 시점에 그 파운더리에서 큰 퀄컴이라든지 AMD, 엔비디아는 잡지 못하더라도 중국의 수많은 그 스타트업들이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AI의 진심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업체들이 그 설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파운더리 누구한테 할 것이냐? 중국에 있습니다. 회사가 SMIC 라고 중국에 업체가 있어요. 중국의 로컬 파운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TSMC 대만이 68% 갖고 있는데 1등이 누구죠? 삼성전자가 한 8%, 9%. 근데 SMIC가요 6%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엄청 많은 그 AI 그 설계 그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포지티브. 그리고 삼성도 거기 일부 업체하고 하고 있는 거 맞고. 근데 그 엄청 많은 정량화되기 어려운 그거에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SMIC하고 삼성전자하고 차별해서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증명이 되면은 지금 2월, 3월 달에는 아니더라도 6월, 7월, 8월 달에는 달라진 그쪽에 어떤 개인이 있을 수도 있죠. 정량하거나 얼마나 빨리 될 것인지 알 수 없죠. 적자가 2조 5천억에서 5천억 주면 엄청 준 거 아니에요. 그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1분기하고 3분기 숫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똑같더라도. 근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좀 더 자신감 있게 그걸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아마 그거는 팩트, 하드 팩트로서 하드 데이터를 확인되는 건 4월 말에 실적 컨퍼런스에서 나올 것 같아요. 4월 초까지는 그건 발견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액티브도 의력하는 건 포지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파운드는 별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HBM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팔고 있죠. 그 아까 로우엔드 급으로 HBM 메모리 이거는 지금 규제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데 그게 더 강화돼서 그 로우엔드까지 경계를 제어를 하면은 우리도 영향이 있죠. 마치 엔비디아도 한 10몇 프로가 중국 쪽에 있는데 그게 이슈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라기보다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있죠. 딥시크 말고도 그런 업체들이 그 설계해서 생산할 때 그 비메모리 칩은 누가 생산해 주느냐? 파운드리가 해야 되는데 TSMC는 안 되고 거기까지 그 어드밴스 칩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지금까지 하는 건 중국의 업체들이 있다 이거죠. 화웨이도 반도체 설계하잖아요. 그 반도체 휴대폰에들 머리 설계하면 생산은 어디서 해요? SMIC거든요. 로컬 업체.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 아니고 SMIC 그 하나를 더 잡아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의 제재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예. 근데 SMIC하고의 우리하고의 경쟁이거나 TSMC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나노나 3나노 그게 안 돼서 그렇지 4나노나 5나노 그 애매한 급은 SMIC도 애매하고 TSMC도 애매한 그 급을 most advanced가 아니고 그러니까 more advanced than SMIC인데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있다면은 그게 우리한테 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별개의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그런 액티비티가 커졌을 경우에 미국이 그 5나노 4나노 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어 라고 할지는 그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현재는 지금 그 이슈는 약간 별거로 이슈를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조 5천억의 적자가 그걸로 해서 빨리 5천억이 될지는 속도는 장담하지 못해요. 근데 방향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더 큰 거는 퀄컴의 칩을 우리가 생산해주고 삼성전자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HBM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코를 빨리 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돌파를 찾거나 아니면 내년도를 보고 디램 구조 자체에 실패한 걸 고쳐요. 그래서 이른바 11나노 영어로 C, 1C 미세 공정 제품을 삼성전자가 설계를 한다 그랬거든요. 목표가 6월 달이에요. 혹시라도 1C 디램의 구조의 프로세스의 제품을 진짜 6월, 7월 되기 전에 성공을 하면은 올해 실적에는 거의 관계없지만은 내년도부터 디램의 어떤 기술력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자자는 희망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운드리가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한 분기 회사 흑자가 4, 5조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뒤졌는데 그 원인 중에 당장에는 파운드리가 톡톡히 일을 내고 있으니 이거를 좀 줄이는 것도 현실적인 현안이죠. 삼성전자 주가 부진은 HBM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거 안 되면요. 8만 원은 꿈 깨십시오.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가지고 8만 원 갈 수 있다. 아까 좋게 얘기해도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나노 공정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이닉스가 원시 나노,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 X, Y, G, A, B, C 이렇게 내려갈수록 미세가 반도체 설계할 때 폭이 좁혀지는 거고 거기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중국의 CXMT가 X, Y에서 G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A, B가 우리가 앞서 있긴 하죠. 3년 정도. 근데 가장 앞서는 하이닉스가 원시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뭐라 했죠? 원시가 아직 개발 중이라 했잖아요. 삼성이 만약 6월달에 개발 성공하면은 한 6개월 뒤에 양산하는 거니까 연말에 양산하면은 하이닉스보다 한 10개월 뒤져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빨라도 10개월, 잘못하면 1년 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나노에서 뭔가 돌파구를 성공을 개발만 하면은 내년부터 다시 한번 붙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 정도의 격차가 HBM의 원격인 D램의 미세 공정에서의 격차다. 그리고 그게 변화가 되려면 6월달에 변화가 돼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올라가는 거. 중국에서 휴대폰이 재고 조정이 돼서 삼성전자가 등치가 크니까 HBM 아닌 옛날 제품, 레거시 제품 가지고 이익이 4조 5천원에서 6조 가요.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8만 원 가지는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게 해결되려면 돼야 되는 거. 그게 언제 되는 거는 6월달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번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월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고, 안 갖고 계신 분이나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될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운드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HBM 잘하는데 엔비디아형으로 나가는 HBM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AI 핵심은 GPU죠. GPU 말고, GPU는 범용적인 거고, 커스텀들, 애플이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수많은 업체들이 자기네 칩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맞는 그 GPU하고 좀 여기서 성능을 이렇게 포커스 잡아놓은 거, 그 가격도 싸고 기능을 좀 이렇게 압축시킨 거, 그런 걸 커스텀 에이직이라 하거든요. 이 커스텀 에이직은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 걔네 고객에 맞게끔 설계해 주는 거, 그런 업체들 브로드컴도 있고 빅테크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에이직 칩, GPU 말고 거기에 짝꿍이 되는 HBM이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특별히 부담을 덜 느껴도 되지 않느냐. 왜? 엔비디아 GPU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가 워낙 이게 까다롭기도 하고 옛날에 과거 이슈도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순수하게 어떤 A라는 커스텀, B라는 커스텀에 맞게끔 설계해준 커스텀 에이직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스타팅 포인트가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있어요. 브로드컴으로 갈 때 거기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에이직의 짝꿍이 되는 HBM, 이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켜는 봐야 되죠. 근데 그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낮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넘버적으로는 아직 정당화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파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많은 지금 말씀드리는 지난달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좀 삼성전자 안다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제가 동의하는 건, 많이 녹아들어 있다. 주가에 나쁜 것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 조금만 좋아지면 올라갈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거는 꼭 나쁜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바로바로 정확히 논리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선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PD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희망이 있으면 안 팔죠. 근데 내가 얼마나 더 사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상황에서 팔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의미가 별로 없고요. 5만 원 중반 이하일 때는.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몇 가지 포인트 기대가 있는데, 정도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빨리 그게 앞자리가 바뀔지, 아니면 한 번 정도 실적이 워낙 나쁘니까 아까 3월 24일에 한 번 더 5만 원 초반까지 한 번 내렸다가 올라갈지, 이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매번 마치 트럼프의 관세처럼 변덕이 있어서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갖고 계신 문제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안보 분석은 냉철하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원시 디램에 대한 설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가 있지만은 넘버화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다른 장이 관세 때문에 흔들리고 할 때 우리 삼성전자가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나쁜 역할은 분명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반등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제가 반도체만큼 테슬라 2차 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님도 그렇고 신사임당 보시는 여러 가지 애청자님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걸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거는 또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좀 참조해서 제가 부족한 거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수하게 심리하고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주가 레벨하고, 여기 기술적인 거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배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2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400 이상 가는 건 아주 쉽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회사가 뭐 하는지 지금 말씀드릴 거 없고, 주가가요,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죠 라고 질문하면은, 아니에요, 무슨 잡소리예요, 트럼프 없어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막 우기신다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아니고 테슬라는 공공행진이 끝없이 우주로 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럼 어느 유튜브도 얘기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신념이 있어 그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두를 한 거는 11월 6일인가 7일인가 그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직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11월 5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월 5일.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4개월 전인가요? 5개월 전인가요? 11월 5일 날 주가가 251불이었습니다. 8,087억 불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아직은 높죠?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11월 6일, 7일, 8일, 11일 동안 연속으로 오릅니다. 당선되고 나서 나흘 동안 무려 39%가 올라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흘 뒤인 11월 11일 날 주가는 $350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좀 더 갔죠.
더 갔나? 400불 갔나? 안 갔나? 됐잖아요. 지금 주가라는 건 저는 지금 2월 28일, 지금 3월 7일입니다만 제가 준비할 때 2월 말일 날 지금 조금 더 낮거나 그럴 거예요. 2월 말일 날 기준의 주가가 293불, 9,242억 달러입니다. 293불이라는 건 뭐죠? 그 트럼프 당선 직전보다 확 올라갈 때, 나흘 동안 올라간 350불보다는 분명히 내려온 거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에 250불 대비 조금 아직은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트럼프 당선된 거 말고,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어땠나요? 안 좋았죠. 최근에 또 1월달, 2월달, 특히 1월달, 2월달, 뭐 중국향 대수, 유럽의 판매 대수 개판됐죠. 유럽은 아마 유럽 전체적으로 1월달에 데이터가 2월달에 했는데 47%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시장 그렇죠. 45% 마이너스 됐어요. 테슬라가 45%가 급감했다고요. 유럽에. 근데 그 기간에 유럽 시장 자체는 37% 올라갔어요. 지금 20%. 그러면 주가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350, 400불 유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실적은 하드 데이터니까. 그걸 뚫으려면은 소프트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3월달 이후에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딜리버리 안 된 거. 그게 이른바 새로운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실제 뭐 판매되고 린도되는 게 3월부터 시작해요. 1개월 데이터가 원래 낮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998을 지지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공화당 지지자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미국 내도 그렇고 뭐 유럽 같은데 뭐 사이 안 좋은데 거기 매출 판매에 모델 Y가 안 나왔다는 거 말고도 그 자체로도 심리가 안 좋아서 투자 판매에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뀌려면 어떻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는 어떻게 반응이 다른가? 옛날 제품 말고 그거가 가늠자가 3월달 데이터예요. 3월 데이터가 언제 나옵니까? 4월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350불, 400불 갔던 주가에서는 리얼리티 체계 측면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하고 1월 달이 트럼프 머스크가 998 지지하고 해서 중국, 유럽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도 반영된 거 여부가 새로운 모델 등장을 해서 아니야 그 일시적인 거예요. 1분기 지나서 2분기 좋아져요 라는 심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옮겨가는 시점에 아직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0불까지 갔던 것이 어느 정도 돌림이 됐는데 이것이 실적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은 200불 초반까지 밀려도 한 말이 없는 거고 리얼리티 책으로는 하지만 그 내러티브 새로운 신제품 모델 Y 나온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네? 라고 4월 달부터 되면은 다들 300불 정도는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뭐 도지 활동하고 트럼프 정책에 관여되고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을 하고 유럽 쪽 실제 판매 급감됨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인도가 본격화되는 3월 말 4월 달에 분위기가 바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불 정도는 가치가 있는 주식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에 천착하다 보면은 주가는 200불 중반 그 이하까지도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 주가가 400불 간다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700불 부른 사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700불은 아니더라도 한 400불 가까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400불 정도. 근데 거기 400불 갈 때, 700불 갈 때 애널리스트의 그 밸류에이션의 핵심 뭐냐면은 거의 80%가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예요. 지금 팔고 있는 전기차 판매가 가치는 20%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할 때 FSD 소프트웨어를 팔고 아는 로보택시가 뭐 올해 6월달 이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진짜 언슈퍼바이즈드 모델로서 시작한다잖아요. 오스틴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진짜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걸 미리 계산해서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하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막 12월 달 막 올렸어요. 그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400불이 합시다. 제가 400불 정도 안 간다가 장부였는데 4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은 뭐라 그랬죠? 자율주행하고 FSD잖아요. 그걸 반만 믿어보세요. 80%든 밸류를 할 때 반만 믿으면 주가는 200불 초반이에요. 좀 더 내러티브 써볼까? 70% 믿어봅시다. 아까 FSD 그런 거 70% 믿으면은 300불 초반입니다. 사람들이 반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아직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밖에 안 믿으면 200불 초반이고 그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300불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규제를 풀어줘서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규제를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저렇게 했을 때 규제 푸는 거랑 얘네들이 제품을 빨리 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hard data. 언제 6월까지 하기로 했다며 오스틴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unsupervised 사람 없이도 비지도로 로봇 택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모델도 뭐 내년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그런 일정을 머스크 타임이 아닌 머스크 타임은 항상 틀렸으니까 지금 그게 나오느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내려갔던 것 중에는 그 긍정적으로 갉아먹었던 거는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엄청 이런 것들은 경계심이죠. 근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자율주행하고 막 크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반대로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머스크의 그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웨이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에 풀어주고 그 기술적인 그거를 많이 풀어주는 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기대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고 경제 심리가 커져갖고 이쪽에 규제 풀면 이쪽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제품을 머스크 타임 없이 코리안 타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역시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처럼 6월달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 전까지는 모델 Y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유럽하고 중국의 사람들이 머스크의 우파주의고 나발이고 다 까먹고 다시 테슬라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4월달은 가봐야지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가 그때까지 한번, 그 다음에 6월 7월달에 머스크 타임 없이 신제품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거 2번 이렇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반 믿으면 200불 초반, 사람들이 한 70% 믿으면 300불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공공연제도 많이 내려갔지만 또 자유반등을 좀 하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그림. 근데 근본적으로 그걸 안 물어보셨네. 400불 700불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뭘 근거로 부르는 거예요? 80%가 로봇 택시하고 FSD라는데 400불 부는 사람의 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400불에도 가면 지금 사는 되잖아요. 나는 다 믿어. 그럼 다 믿을만 하냐 이거죠. 다 믿으면 400불 가는 거예요? 그 불 케이스 중에서 낮은 가격이 400불이에요. 불 캠프 중에 낮은 가격이 400불이에요. 높은 건 7불 있어요. 그러니까 4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FSD라든지 로봇택시의 가치가 80% 이상 잡았다고 하는데, 400불짜리 그 가치가 무슨 가정을 한 거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애널리스트 얘기는 지금 전기차를 그 테슬라가 1년에 200만 대가 좀 못 팔게 팔고 있습니다. 몇 년째 판 것도 있죠.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남았죠. 계속 늘어나겠죠. 조금씩. 누적으로 이게 팔리게 많아야지 그 로봇택시라든 FSD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월 연 200만 대 파는 게 막 시작했는데 2030년까지 누적 판매 3,300만 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300만 대 팔고 그 중에서 FSD 채용률이 60%, 또 하나 3,000만 대 팔고 로봇택시 채택률이 20%.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2030년인데 10명 중에 6명은 그 FSD 채용하는 거야. 아까 3,300만 대 팔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봇택시도 5대 하는 로봇택시로 쓰이는 거예요. 이 가정이 400불 목표 주가의 핵심 가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어야지 아까 100% 믿는 거예요. 이 넘버가 이상해. 반? 그러면 260불이고 70%? 그러면 300불이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꾸준히 계속 늘어. 3,300만 대 팔리고 10대 중에 6대가 FSD 채용하고 로봇택시 5대 1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기본 400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뭐 가격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 줄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PER이 아닙니다. PSR로 FSD 60% 채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PSR 매출이 있을 때 매출 대비 20배. 그다음에 로봇택시 20% 채용률에 PSR 6배는 우버 평균보다 50% 프리미엄 준 거. 그러니까 하나는 FSD는 PSR, PR이 아닙니다. 20배. 그다음에 로봇택시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은 우버보다 높은 50% 높은 PSR 6배, 20배 6배, PSR 20배 6배, FSD 채용률 60%, 로봇택시 채용률 20%. 그다음 전기차 판매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누적된 거, 과거부터 이 3,300만 대, 테슬라 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이게 됐을 때 400불입니다. 70% 믿으면 300불, 반 믿으면 200불 초반. 계산이 안 되네요 하면은 기존에 파는 전기차하고 다른 것도 비즈니스 있으니까, 그냥 15% 가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200불, 300불, 400불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기차 3,300만 대, FS 채용률 60%, PSR 20배, 3,300만 대, 로봇택시 20% 채용률, PSR 6배. 이 머리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틀리더라도 계속 바꾸겠죠? 어떨 때 바꾸겠죠?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다? 그 기대 심리가 맞는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럼 400불 팔 수도 있는 거고, 380불 됐는데, 야, 뭐야, 채택률이 60%? 20%? 너무 작아. 거의 80%, 40% 될 것 같아. 그거 너무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PSR이 10배, 6배가 아니고, 과거에 미치고, 뭐, 주식장이, 뭐, 유동성 장이야. 20배, 6배가 아니고, 22배, 뭐, 10배 될 수도 있죠.
그러면 700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계산식은 마음속에 듣고 투자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미 계실 거고,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면 이런 계산의 가정성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채용돼서 그 사람들 쓰고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반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0 초반, 현재 지금 파는 건 안 팔리니까 내러티브에서 다 믿겠다 그럼 400불 이상 갈 수도 있고, 애매하다 그럼 300불 중후반, 주가는 거기서 오실레이트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각종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 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머노이드입니다. 산업용 로봇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는 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달리 간다는 거죠. 그거는 산업용이에요. 거기서 두산 로보틱에서 휴머노이드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못 들어봤죠. 네. 휴머노이드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게 원천입니다. 그 배터리가 늘어난다. 그게 원천이에요. 2차 전지가 먼저라고. 아까 테슬라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전기차를 만들 때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생산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장을 다 무인화해버리면 뭐 원가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람이 근무할 때 보통 8시간 근무합니다. 특근하면 10시간 근무해요. 아침 저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투시프트 되는 거니까 그럼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10시간 10시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그럼 20시간을 사람들은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주말에 쉬는 거니까 52주니까 대충 260일 일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휴금 반 단위. 그렇게 하면은 한 5,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워킹 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봇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24시간 풀 가동하죠. 그 다음에 365일 동안 쉴 없이 가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8,760입니다. 그럼 5,200대 8,760하면 이론적으로는 인간보다 로봇을 투입하면은 한 60% 후반대, 60몇 %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그거만큼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자동차 만들 때 인건비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는 게 생각하잖아요.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았어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 제가 기억에 현대차, 기아차 자기네들한테 코스트 보면은 10몇 %입니다. 10몇 %가 만약에 원가가 한 반 토막 이하 된다 그러면은 7% 원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된다는 거는, 휴머노이드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의 테슬라를 얘기하기 전에 자동차의 원가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부작용이 있지. 사람들 많이 잘리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말고요. 그 여러 가지 서플라이 업체들, 협력업체 다 합친 이거를 토탈 코스트 했을 때의 인건비는요, 무려 35%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5%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자동차 만들 때, 일반 자동차, 전기차 꼭 아니고 35%, 현대차, 기아만 15%, 이 원가가 반토막 이하로 날 수 있다고 하면은 희생이 있죠. 사람을 그만큼 잘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진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죠? 현대차, 기아가 인건비로 싸운 중국의 자동차 업체 있잖아요. 인건비로 싸움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베트남 공장 짓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원가가 로봇 투입 시 이론적으로 60% 이상 인건비에서 준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너무 깊숙이 얘기했는데, 나쁜 거는, 근데 로봇이 하루 온종일 진짜 돌아다닐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배터리는요, 말씀드리면 하루에 2시간만 가동합니다. 73kg, 제가 73kg인데 이 로봇이 있잖아요. 갑자기 73kg 로봇이 아니고 이따만 로봇이다. 그럼 이게 다르지. 사람이잖아요. 여기 그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23kWh 정도가 옵티머스에 나오는, 거기가 23kWh입니다. 그 배터리 밀도가. 그거 가지고는 하루에 2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충전을 몇 번 해야 돼요? 충전을 하루에 12번 해야 되죠. 2시간밖에 못하니까 24시간 돌아면 12번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가요, 1000번 이상 충전을 못하거든요. 사이클 충반전에. 그럼 배터리 수명을 해봅시다. 1000번을 충방전할 수 있는데 하루에 12번씩 하면은 수명이 얼마냐? 23kg가 83일입니다. 그럼 1년에 350일이니까 1년에 4번, 5번 배터리 교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 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지금 중저가 전기차 수준의 배터리보다도 대비했을 때 시장이 엄청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20kW, 23kW면 12번 이렇게 충전하고 하려면 배터리가 다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엄청 늘어낸다. 현재는 뭐죠? 배터리의 밀도가, 배터리가 개수가 될 수 없잖아요. 배터리 밀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한 4배 늘어나면 되겠죠. 한 2배 늘어나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는 게 배터리 시장이 수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배터리 갖고는 안 돼요. 배터리 밀도가 2배, 3배 늘어나면 전고체가 필수입니다. 전고체가 의미 있게 생산되려면 언제나 그러죠? 2030년, 27년부터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고체가 일반적인 지금 배터리보다는 분명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리튬 황, 리튬 에어 이런 또 다른 거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론적으로 4배, 5배도 가요. 근데 그런 건 만들 때 다른 로스가 있겠죠.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무슨 문제가 뭐 부풀어 오는다든지 이런 배터리 자체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한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제대로 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 60% 되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2천만 대예요. 올해 자동차가 한 9천만 대 이렇게도 안 됩니다. 20% 하면 2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것도 배터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향후 한 2030년에 봅시다. 좀 정도 크겠죠?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가 뭐 머스트로 50% 해야 된다는 그 룰이 없었잖아요. 얼마 클지 모르지만 한 3, 4천만 대를 합시다. 지금 2천만 대가 한 4천만 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합니까? 인구당 생산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 그 펫 반려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걸 다 포함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이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산 현장만 얘기했지만 대충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서 10%가 보급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억 대에서 8억 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억 대에서 8억 대면은 아까 전기차 3, 4천 대마다 어떻게 돼요? 개수가 10배는 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뭐죠? 용량은 다르죠. 전기차는 엄청 많잖아요. 거기 배터리 용량은 다르니까 실제 마켓 볼륨, 레버니로 그 정도 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떻게 죠? 개수는 그만큼 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게 개수로는 10배. 아마 매출적으로는 그래도 가격이 낮더라도 꽤 큰 매출이 배터리에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 말고 다른 용도로. 그래서 2차 전지도 배터리 기술을 돌파를 빨리 하면 휴머노이드를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고 2차 전지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자동차 업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현대차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이걸 먼저 하는 테슬라는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급이 또 빨라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중국 기업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뛰어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거를 이제 전기차 우리가 우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기 2차 전지 업체 미국의 중국에 어디겠죠? 그 CATL이랄까 이런 업체 그런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은 전고체를 얼마나 개발하고 있고 어떤 단계이고 그건 또 지켜봐야죠. 우리가 지금 앞서 있다 해서 우리 기억나세요? 2차 전지도 3원계 포함해서 LFP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 마켓시어는 그렇잖아요. 물론 중국이 시장이 컸으니까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 있거나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엔드하고 로우엔드하고 구분되기를 그러면서 한국이 좀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높이는 게 그러면 생산성 높이는 게 그게 쉬울 것이냐 그 전고체가 빨라지느냐 실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자체도 그렇고 아닌데 배터리가요 우리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의 원가는 얼마 안 차지해요. 2%도 안 돼요. 그죠. 아까 2.3kW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뚫어보니까 옵티머스를 분해했어. 중국의 어떤 증권회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중신증권이라는 데 옵티머스를 분해했더니 로봇 원가, 재료 원가입니다. 이거 만들 때 공장에서 감가상각 빼고 순수 원가를 해보니까 그게 한 2만 불 안 되거든요. 2만 불 안 되는 원가가 들어요. 근데 그거 중에 배터리는 230불이니까 1.2%밖에 안 돼요. 핵심이 액추에이터. 로봇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관절. 그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70%입니다. 원가도 이제 액추에이터가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회전하는 액추에이터인데 각각 합해 40% 30%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처럼 각도를 해주는 덱스트러스 원가가 3,000불 되고 배터리 팩은 230불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커지겠죠. 나중에 되면은. 그래봤자 배터리 팩이 이제는 230불이니까 사실은 이게 배터리 팩은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한 5% 했는데 하여튼 원가적으로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밀도가 높아져서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그게 돼야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전고체 되고 이슈만 되면 원가는 높아지는데 그걸 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충전 방전을 막 줄이고 한 두 번 하면 괜찮죠. 3번 하면 괜찮죠. 그 12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도가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2시간짜리 시연용이라니까. 그래서 원가가 배터리 로봇 원가가 2만 불짜리고 3만 불짜리고 그건 용도가 있겠지 2시간짜리. 근데 확대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배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높아져야지 그게 10억 80억 인구 중에서 1, 2%가 아니고 3, 4%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성능이 되면은 생산 현장에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약 50%인데 로봇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짠 거, LFP고 뭐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자동차를. 근데 로봇은 지금 2천만 원.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싸니까 아직은 그 생산 현장에 쓰이는 건데 로봇이 확대가 많이 되면은 로봇 원가도 내려가겠죠. 근데 로봇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로봇을 1, 20만 대밖에 안 되고 한 100만 대 이상 돼야지 그게 원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배터리 원가는 올라가더라도 밀도가 높아져야지 충전이 이게 와구가 떨어져야지 2028년이고 30년이고 이게 의미 있게 생산 정자부터 들어가고 우리한테 주는 휴머노이드예요. 헷갈리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할 때 내 개인 개처럼 하는 거는 강아지처럼 하는 거는 원가가 한 5,000불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은 원가에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야 돼요. 100만 대 이상. 근데 이게 로봇이 말이에요. 자율주행 만드는 것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로봇들 이렇게 하는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비용이 로봇이 우리 그 자율주행보다 실제로 더 많이 들어요. 재료비는 떨어지는데 실제 로봇을 아까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 AI 드리븐된 로봇이에요. AI 드리븐 로봇은 이른바 피지컬 AI의 끝판왕이거든요. 피지컬 AI 끝판왕은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여러 환경, 자율주행은 특정한 환경 자동차 내지만은 뭐 거기 인터페이스하고 인바이러먼트지만은 로봇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원가가 부담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생산 현장에 자동차 생산 현장에 옵티머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약간 비싸더라도 제한된 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로봇도 진짜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5%다 10%다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그러려 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원가가 10,000불이 아니고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10번 충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두 번을 끝나려면 밀도가 2배가 아니고 3배, 4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전고체도 첫 번째 전고체가 아니고 2배, 세 번째 리비전 되거나 아니면 리튬 황 아니면 뭐 리튬 에어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3, 4년, 5년 내에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2만 불짜리라도 10,000불짜리라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의 생산성이 전기차, 자동차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배터리 문제가 있고 원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옵티머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아직 일반 자동차 업체까지는 아직 그 밸류를 가지 않은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차 자체는 그리고 관계는 전기차는 워낙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20% 정도 20% 하는데 그걸 많이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전체 차지하는 게 40% 50%인데 그 싼 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LFP 우리가 우습게 얘기했던 중국의 그런 LFP가 중국 시장 중심으로 큰 거죠. 아까 전 세계 2천만 대 자동차 전기차 중에서 67%는 중국입니다. 중국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2천만 대 중국이 67%고 미국과 유럽은 한 20%가 안 되고 작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LFP가 사용 안 되겠지. 근데 그 나라 미국, 유럽도 만약에 가격이 센시티브해지면 LFP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도 그런 LFP 준비하고 나오려 하는데 중국보다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가가 이슈가 되고 LFP 중심으로 한 중국의 BYD가 이런 거는 한국 시장도 들어오려는 거죠. 샤오미도 들어오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 중국 난방하다 보니까 지금 리얼리티 채널에서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전망이 쉽지가 않은 거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된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지금은 나쁜 거고 신모델을 나와서 3, 4월 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러티브는 다 좋은데 그게 지금이냐 그냥 이건 또 5월달 이러다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섞여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흥분했던 이른바 몇 가지 양극재 그런 회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멀어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돼서 그 주가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5년이 2030년에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 지식의 한계 내지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극재, 전고체,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는 업체 그런 업체는 좀 빨리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LG엔소 같이 큰 업체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테슬라만 의존한 게 아니라 여러죠. 유럽 지역도 뚫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런 거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수록. 근데 모든 업체가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다 5년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고요. 아까 그 배터리 그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야 되고 이러냐게 돼요. 테슬라가 완전히 그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완벽하게. 지금 테슬라가 완벽하게 잡지 않습니다. 전기차에서. 혹시라도 그 테슬라가만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 도배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
또는 전기차, 자동차 그 업체들의 위상이 경쟁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서플라인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유음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 바에서 그것이 완전히 전 세계 시장에 다른 거 다 주고 80% 가져가 이런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그 동시에 한국 2차 전지 갖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도미넌트한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 다 죽는다 대부분 그런 시장을 갖고 계신 분이 테슬라 갖고 계신데 2차 전지를 갖고 한국의 주식을 물려서 갖고 있다 이건 사실은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같이 안 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오히려 LG 엔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아까 자율주행차 이거 뽑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해가지고 부응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업체들이 중국 업체 거 쓸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 배터리 쥐었다 해서 영원히 뒤지는 게 아니니까 그 시장이 내 거라서 다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올라갈 때는 그게 다 한국의 배터리가 다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청순의 이상한 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는 다시 가기는 뭐 10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실 내로 근실 2, 3년에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거니까 일부는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신은 아니니까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